학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친구들과의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일으킨다든지 그럼 이제 부모님은 사실은 잘못 키워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결국은 이게 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방관자가 있잖아요. 방관자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가해자인 건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참 문제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만 12에서 만 17세 청소년의 경우에 어떤 종류의 정신장애든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한 8% 정도에 달하고요. 현재 겪고 있는 경우도 9.5%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현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던 질환은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질환이었고요. 그 외에 뭐 알코올이나 약물, 라면 같은 물질 사용 장애도 꽤 높은 빈도를 보였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단순히 반항아 기질이 있지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정신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반항적인 게 어느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해야 이게 병이냐. 반항의 정도가 아주 세고 지속적이고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이 될 때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정서적으로는 뭐 분노, 화, 짜증 이런 게 많고요. 특히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이고 이제 남 탓을 하고 뭔가 좀 보복적이고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의 유병률이 한 100명 중에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반에 한 25명 정도가 앉아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반항적인 이제 심한 애 하나 정도는 적대적 반항장애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소장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뭐 특정 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90년대라고 규정을 해본다면 그때 시대와 지금이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이 좀 양상이 좀 다른가요? 양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높고 정립이 잘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이제 반항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더 부모님한테 훨씬 더 집중이 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도 예전처럼 그렇게 뭐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이렇게 느끼지를 않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양상들은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네 가방 잡았다고. 네 가방 손에 네 머리가 꽁 있었다고. 그 외에 이제 꼭 적대적 반항 장애뿐만 아니라 중독 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알코올, 약물, 흡연, 온라인 게임, 도박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늘어나게 된 데는 사회적인 원인이 되게 큰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뭐 불법 약물 같은 거를 구할 통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SNS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되게 쉽게 접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러면은 애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을 했다가 계속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돈 문제도 생기고 범죄에도 연루가 되고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애들이 왜 이러냐에 대해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타고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타고난다는 게 결국은 이게
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이다 그러면은 부모 중 하나가 그래서 애가 그렇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유전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대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부모한테서는 이제 숨겨져 있던 형질이 나올 수도 있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성향을 타고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과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여기 뭐 심장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그런 뇌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가 되고요. 그런 거 자체를 조절하려면은 의지만 가지고 되지가 않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네가 의지를 갖고 좀 이겨내야지. 왜 네가 그 의지를 갖고 이겨내지 못해? 라고 청소년들한테도 부모님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지나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부모님도 청소년도 좀 이해를 하시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구나.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적재적 반항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양육 태도가 그런 증상 타고난 아이들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는 되게 많이 중요한 요인이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막 때를 막 쓰는데 이게 들어줄 일이 아니라 갖고 부모님이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막 점점 더 화를 내고 막 던지고 막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들어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애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는구나. 자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게 이제 몸에 배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좀 극단적인 경우면은 뭐 학대나 방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상황이면은 뭐 유전적 소인과 상관없이도 이런 문제들이 모두 생길 수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너무 뭐 의사소통의 어떤 방식이 너무 거칠다거나 계속 이렇게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치료 안 받고 우리 애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 치료가 되나요? 이 적대적 반항 장애의 경우에는 추적 관찰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청소년기에 적대적 반항 장애였던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걔네들을 이제 몇 년씩 계속 보는 거예요. 성인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 대략 3분의 2 정도는 자라면서 스스로 좀 조절 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3분의 1 정도는 계속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물론 패턴은 변하죠. 청소년기, 사춘기에는 이제 뭐 부모나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있으니까 그 권위 대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자라면 또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 가족 중 하나를 뭔가 이렇게 되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나타나고요. 범죄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증상이 아주 심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면 그 정도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좀 심한 경우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어떻게 아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순간 못 참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이런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재미로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흔히 얘기하는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정신장애의 분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타고나서 그렇다라는 거랑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게 뭔가 뭐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런 거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학교는 매일 일상처럼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폭력을 당하면 선생님이나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나 그런 게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방관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참 문제죠. 방관자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가해자인 건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서서 뛰어들기가 좀 상황상 이제 가해자인 아이들이 좀 셀 경우가 많으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학교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손을 들어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다 같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적대적 반항 장애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 적대적 반항 장애에 과학적으로 가장 입증이 된 치료는 현재까지 부모 교육입니다. 이제 아이 자체도 치료하지만은 일단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되고요. 이 적대적 반항 장애 치료에 이렇게 부모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뭐 치료실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을 교육하지 않으면은 이제 효과가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일관된 규칙을 세우고 또 긍정적인 행동은 강화하고 아이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이런 기술들을 배우시고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목표가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의 기질은 그렇지만 이제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 간의 이런 부정적인 상호 이제 작용 패턴 같은 거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은 가운데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행동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치료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이들 자체에게 하는 치료로는 이런 뭐 행동 조절, 뭐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행동 치료들을 하고요. 뭐 좀 대인관계 문제들을 계속 일으킬 때는 사회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충동성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 반항 장애라는 진단이 붙은 아이들에게 같이 공존하는 질환이 많아요. ADHD를 같이 갖고 있는 애들, 불안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애들, 우울증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도 같이 해줘야 이제 효과적입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또 심하다고 하던데 제 생각해보면 청소년이 우울증을 겪나? 뭐 이러는데 제 인식이 좀 잘못된 거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우리가 우울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슬프고 뭐 울고 혼자 있고 이제 혼자 방에만 막 들어박혀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놀러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뭐 신나게 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이제 막 우울함과 허무함과 막 죽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게 막 몰려드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울하다기보다 오히려 되게 짜증을 내고 이제 예민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스스로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신체 증상, 뭐 두통,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어지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식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울증이랑 좀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청소년기는 아직 그렇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도 좀 인식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우울한 건지 짜증나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하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되게 미숙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뭐 삶의 가치가 없고 이런 것 같으니까 밖으로는 막 재밌는 걸 찾아다니면서 좀 비행 행동을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약 같은 걸 찾는다든지 막 짜증이 나니까 막 반항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우울증을 타고난다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예민하게 타고났다 이런 건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좀 불안도가 높거나 그런 성향을 타고난 애들이 아무래도 발병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강박적인 애들이 막 불안한데 그거를 이제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굉장히 뭐 애정 욕구나 인정 욕구 같은 게 높은 애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잘 되면 좋은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막 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충분히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데 다 너무 막 좋은 것만 올라오잖아요. 다 화려하고 다 나 빼고는 다 즐거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잘 만족이 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그런 게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요. 그런 데서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데서 오는 뭐 우울이나 뭐 좀 불안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춘기 시기와 한 끗 차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이게 그냥 스펙트럼 상에 있는 일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 부모님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보통은 연락이 오죠.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친구들과의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일으킨다든지 부모님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좀 얘가 어떤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집에서는 또 안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사실은 아직 좀 정신과 치료라는 거에 대한 인식의 벽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꺼리셔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우리가 걱정하는 심각한 결과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특히 청소년들은 자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자살이죠. 자해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죽고 싶어서 하는 단계의 자해가 있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나의 좀 이런 뭐 우울하고 허무하고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을 그냥 해소하는 수단으로 하는 이제 저희가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아직 이성적인 뇌는 덜 발달해 있고 충동적이다 보니까 자살 자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막 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우울증을 부모님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좀 꾀병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되게 막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막 잘 살피고 푹 쉬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도 드리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이제 돌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느끼게 되면은 굉장히 정말 암담하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누구든지 나와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주변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분위기 형성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마주해요라는 정신건강관리 신청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함께 마음 걱정을 해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해요 라는 거에서 이제 한자씩 써서 마주해요 이거든요. 우리가 꼭 질병의 영역에 들어온 부분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좀 미리 예방하자는 이제 차원이 이제 더 많은데 예방뿐 아니라 이미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것 같고 정말로 이제 이미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 마주해요의 마지막 요가 이제 치료가 이제 필요하면은 치료를 받으세요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 자체보다 오히려 부모님이 뭔가 이제 막으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번 사실은 그 벽을 넘으면 이거 그냥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애들은 이제 치료받고 싶다고도 하거든요. 이제 스스로 도움을 많이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부모님 세대가 그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이게 뭔가 정말 이거는 좀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인식 자체를 정말 이제 부셨으면 좋겠고요. 신체 질병이랑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신체 질병도 심하면은 병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정신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이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신체 질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